네, 생활 속 법률 상식 늘 저희와 함께하는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통해서라면요, 어려운 법률도 정말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서주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예. 네, 꽃샘추위 때문에 고생이긴 하시겠지만 어떠세요? 좀 봄을 만끽하고 계세요? 아직은 봄을 만끽하기에는 좀 추운 것 같고요. 네. 예, 그래도 점심 때 식사하고 산책하면서 예, 그런 기분을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받은 3년차 직장인 서울로입니다. 4월부터 출근을 해야 돼서 이 명절을 앞두고 집을 구하러 올라왔었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집은요, 우선 방은 2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화장실과 주방이 크면 좋겠고요, 베란다도 있으면 좋겠고, 또, 방향도 남향이면 좋겠는데요. 3천만 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 3천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양반 세상 물정 모르네. 보증금 3천이면은 월세도 겨우 얻을까 말까야. 근데 돈이 없으면 말이야. 자네 직장이 있지.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는 게 어때? 요즘은 직장만 있으면은 금리도 얼마나 싼데 임대인들도 전세값이 비싼 줄 알고 다 알아서 동의해준단 말이야. 하시면서 중개인은 저에게 전세금 대출을 통한 전셋집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전 중개인 아저씨가 추천해주는 집을 보고 무려 5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치렀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함에 있어서 협조한다 라는 문구도 넣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차차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지? 무슨 일이신데요? 집주인이 마음이 변했대. 더 이제 찜찜해서 대출 동의를 못 해주겠다는 거야. 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요? 근데 다른 대출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조금 비싼데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지금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만 손해보잖아요. 저 그 계약 안 할래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 그러지 마. 침착해. 사실 그 계약을 안 해도 어차피 자네는 중개비 줘야 돼. 계약금 날아갈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아무리 시골에서 지내다 와서 그랬지만 정말 서울 사람들 다 이런 건가요? 네, 조금 연기력이 부족한 성우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오늘 여러분께 상황을 알기 쉽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의 상담 사례는요, 이제 임차인이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세 보증금 대출은 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상담 사례와 같은 그 전세 보증금 대출은 집주인이나 금융기관,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 모두에게 비교적 안전한 대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세 보증금 대출 또는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할 때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그런 제도를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런 제도는 보통 임차인이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안 주고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임대 기간 동안 어떤 대출 문제를 관련해서 대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대신 금융기관에만 돌려주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보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제 간혹 보면은 난 좀 찝찝해서 그건 허락을 못 해주겠는데요 하는 집주인분들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집주인분들이 이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찜찜해하시는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혹시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또는 법정 분쟁에 본인이 휘말리지 않을까 이런 오해하고 걱정 때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적어도 지금 현재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에게 어떤 경제적 손해도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자금 대출 방식에도 다 일일이 종류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설명드리면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그러니까 승낙이나 임대인에 대한 통지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이제 질권을 설정해야 된다. 근데 질권 설정이라는 게 사실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뭐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뭐 더 어려워지나요? 예, 더 어렵고 뭐 제가 여기서 민법 강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 이제 사례와 같은 경우를 채권, 질권이라고 하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시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으실 권리,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다른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관계, 이런 관계가 질권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사례에 적용을 해보면 그 임차인은 어차피 나가실 때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뭐 사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 속에서 문제는 분명히 계약을 했다라는 거고 계약서 상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는데 협조키로 한다라는 문구를 분명히 삽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임대인이 뭐 임차인의 대출 관계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의 경우는 협조한다라는 분명히 그 약속이 있었고요. 네. 이 약속을 계약서에 기재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뭐 계약 파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계약 파기가 될 경우에 뭐 여러모로 좀 손해배상도 요청할 수가 있는 건지 예. 궁금합니다. 그 뭐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금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쵸. 나머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책임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임대인 이제 되겠죠. 예. 임대인한테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다시 구하는 동안 뭐 숙박비가 들으실 수도 있고요. 뭐 이자 등 금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든가 또 뭐 이사업체에 대한 위약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손해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 사례에서 보면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게 이제 보통입니다. 흔한 경우는 이제 손해액이 크지 않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셋집 구할 때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잠깐 집 보러 갔을 때는 집이 굉장히 좋았는데 막상 입주하고 나니까 막 곰팡이도 펴 있고 막 너무 하자가 많은 집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좀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예. 종종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뭐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유로 뭐 그걸 문제 삼는 건 뭐 상식적이지 않고요. 예. 근데 이제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네. 뭐 창문이 아닌데 벽을 통해서 바깥이 보일 정도의 균열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는 도저히 살 수 없거든요. 그쵸.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누수로 인해서 뭐 가구가 침수됐다든가 이런 손해는 당연히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사전에 좀 꼼꼼하게 시간을 두고 집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예.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계약을 파기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 된다라고 아까 사례 속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중개인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건가요? 예, 원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네. 돈을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잘못이 없는 한,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례를 보면 지금 공인중개사 분하고는 무관하게 임대인의 사정, 둘 사이에. 예, 둘 사이의 사정에 예, 의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분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러면 임차인이 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거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청구로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요즘 그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의외로 할 일이 많더라고요. 또 가뜩이나 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례 속에 좀 노출이 많이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입자분들이 특히 유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하실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임대인하고 대면하셔서 인적 사항을 직접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후에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더라도 잔금 지급하실 때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입주하신 즉시 미루지 마시고 주민등록 하시고 그다음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는 게 네.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부지런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